STRY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몇 가지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의 꿈과 열정,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과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에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재단사의 비극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8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라이엘트. 그는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1898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재단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실했던 그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수아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리며 파리 시내에 자신의 가게를 여러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재단사로서의 삶을 넘어서는 거대한 열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며 기술 발전의 흥분에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문물과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럽 전역은 발명과 도전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프란츠는 신문 기사를 통해 비행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비행기술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위험한 순간에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옷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선한 열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입는 낙하산, 즉 낙하산 슈트였습니다. 당시의 낙하산은 지금처럼 등에 매는 형태가 아니라 거대한 우산을 펼친 것 같은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비좁은 조종석에 싣기 어려웠죠. 프란츠의 입는 낙하산은 그런 면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품이 수많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프란츠는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크로 만든 날개를 단 초기 모델을 만들어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놀랍게도 마네킹은 가볍게 땅에 착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에 부푼 프란츠는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다 보니 옷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완성된 시제품의 무게는 무려 70kg에 달했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프랑스 비행사 협회에 선보이며 의견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입느니 차라리 기존 낙하산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미 집착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1년 프랑스군에서 1만 프랑의 상금을 걸고 안전 낙하산 개발 공모를 열었습니다. 단,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프란츠는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 애썼지만 연이은 실험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2년, 마침내 프란츠는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가 실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뛰어내려 발명품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1912년 2월 4일, 쌀쌀한 겨울 아침. 프란츠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 슈트를 입고 에펠탑제 1전망대에 섰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과 현장의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네, 오늘은 위험해, 정하려거든 몸에 안전 로프라도 묶게나. 하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난간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낙하산 슈트는 우산처럼 활짝 펴지지 않고 그의 몸을 관처럼 감싸 안은 채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57m 아래에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의 위대한 꿈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도전과 무모함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의 무모하지만 순수했던 열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후대의 발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개선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적인 낙하산과 하늘을 다람쥐처럼 나는 잉슈트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소박한 취미가 불러온 황당한 비극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살던 로저 월리스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1초를 다투는 드래그 레이싱 선수로 활약하며 스피드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F1 레이서처럼 평생을 아드레날린과 함께 살아온 셈이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그는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평생 자동차와 함께 살았기에 오히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로저의 모형 비행기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수집하고 직접 개조하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모델로 시작했지만 점차 양 날개의 길이가 5m에 달하고 무게도 꽤 나가는 전문가용 대형 모델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취미 때문에 집이 조금 좁아진 것 외에는 건전한 노년의 취미라 생각하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던 그 모형 비행기가 그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극의 원인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2002년 5월 투손에서 열린 모형 비행기 박람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애호가인 로저가 이 행사에 빠질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날개 길이 5m, 무게 4kg짜리 비행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저의 비행기는 창공을 시원하게 가르며 멋지게 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너무나도 좋았던 날씨였습니다. 눈부시게 쨍한 태양,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바로 그 아름다운 풍경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비행기를 조종하던 로저는 순간 너무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멀어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방향 감각을 잃은 그 찰나 조종 스틱을 놓친 모형 비행기는 통제를 잃고 방향을 틀어 하늘이 아닌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추락하던 4kg짜리 쇳덩어리 비행기는 정확히 그것의 주인이었던 로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로저에게 그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과 폐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취미, 가장 아꼈던 물건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 로저의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황당한 실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앞선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괴합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200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21살의 청년 존 캠퍼 허처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 조수석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혈흔이 낭자한 옷을 입고 있던 존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프랜시스 데니얼 브롬. 그는 존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 모든 것이 존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악의적인 살인이 아닌 너무나도 어리석고 황당해서 오히려 더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주말을 맞은 존과 프랜시스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오랜만에 만난 해방감에 취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프랜시스를 위해 존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둘 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속이 좋지 않았던 프랜시스는 바람을 쐬겠다며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급기야 얼굴을 창문 밖으로 완전히 내밀었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존이 운전하던 차가 어느 도로의 급커브를 도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프랜시스의 목이 도로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지탱하던 강철 지지 와이어에 그대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의 힘과 날카로운 강철 와이어가 만나면서 프랜시스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존 역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 끔찍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무언가 액체가 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친구 프랜시스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온몸을 뒤덮은 것은 구토물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혈액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머리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무려 20km가 넘는 거리를 더 운전해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프랜시스에게 내리자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남기고 피범벅이 된 옷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끔찍한 현장이 발견되었고 잠에서 깬 존은 자신이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깨닫고 경악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 과실치사, 기물파손,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인 프랜시스의 가족이 법원에 존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가족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고 비록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안다. 프랜시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진 존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의 가족이 보여준 이 놀라운 용서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인간애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친구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었던 재단사의 꿈, 은퇴한 레이서의 소박한 취미, 그리고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우정이 맞닥뜨린 세 가지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먼 나라의 기이한 사건 파일이 아닙니다. 열정과 무모함, 행운과 불운, 사랑과 상실이라는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몇 가지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의 꿈과 열정,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과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에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재단사의 비극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8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라이엘트. 그는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1898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재단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실했던 그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수아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리며 파리 시내에 자신의 가게를 여러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재단사로서의 삶을 넘어서는 거대한 열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며 기술 발전의 흥분에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문물과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럽 전역은 발명과 도전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프란츠는 신문 기사를 통해 비행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비행 기술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위험한 순간에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옷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선한 열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입는 낙하산, 즉 낙하산 슈트였습니다. 당시의 낙하산은 지금처럼 등에 매는 형태가 아니라 거대한 우산을 펼친 것 같은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비좁은 조종석에 싣기 어려웠죠. 프란츠의 입는 낙하산은 그런 면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품이 수많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프란츠는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크로 만든 날개를 단초기 모델을 만들어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놀랍게도 마네킹은 가볍게 땅에 착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에 부푼 프란츠는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다 보니 옷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완성된 시제품의 무게는 무려 70kg에 달했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프랑스 비행사 협회에 선보이며 의견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입느니 차라리 기존 낙하산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미 집착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1년 프랑스군에서 1만 프랑의 상금을 걸고 안전 낙하산 개발 공모를 열었습니다. 단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프란츠는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 애썼지만 연이은 실험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2년 마침내 프란츠는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가 실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뛰어내려 발명품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1912년 2월 4일 쌀쌀한 겨울 아침, 프란츠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 슈트를 입고 에펠탑제 1전망대에 섰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과 현장의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네, 오늘은 위험해, 정하려거든 몸에 안전 로프라도 묶게나. 하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난간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낙하산 슈트는
우산처럼 활짝 펴지지 않고 그의 몸을 관처럼 감싸 안은 채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57m 아래에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의 위대한 꿈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도전과 무모함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의 무모하지만 순수했던 열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후대의 발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개선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적인 낙하산과 하늘을 다람쥐처럼 나는 잉슈트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소박한 취미가 불러온 황당한 비극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살던 로저 월리스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1초를 다투는 드래그 레이싱 선수로 활약하며 스피드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F1 레이서처럼 평생을 아드레날린과 함께 살아온 셈이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그는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평생 자동차와 함께 살았기에 오히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로저의 모형 비행기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수집하고 직접 개조하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모델로 시작했지만 점차 양 날개의 길이가 5m에 달하고 무게도 꽤 나가는 전문가용 대형 모델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취미 때문에 집이 조금 좁아진 것 외에는 건전한 노년의 취미라 생각하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던 그 모형 비행기가 그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극의 원인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2002년 5월 투손에서 열린 모형 비행기 박람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애호가인 로저가 이 행사에 빠질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날개 길이 5m, 무게 4kg짜리 비행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저의 비행기는 창공을 시원하게 가르며 멋지게 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너무나도 좋았던 날씨였습니다. 눈부시게 쨍한 태양,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바로 그 아름다운 풍경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비행기를 조종하던 로저는 순간 너무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멀어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방향 감각을 잃은 그 찰나 조종 스틱을 놓친 모형 비행기는 통제를 잃고 방향을 틀어 하늘이 아닌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추락하던 4kg짜리 쇳덩어리 비행기는 정확히 그것의 주인이었던 로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로저에게 그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과 폐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취미, 가장 아꼈던 물건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 로저의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황당한 실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앞선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괴합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200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21살의 청년 존 캠퍼
허처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 조수석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혈흔이 낭자한 옷을 입고 있던 존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프랜시스 데니얼 브롬. 그는 존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 모든 것이 존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악의적인 살인이 아닌 너무나도 어리석고 황당해서 오히려 더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주말을 맞은 존과 프랜시스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오랜만에 만난 해방감에 취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프랜시스를 위해 존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둘 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속이 좋지 않았던 프랜시스는 바람을 쐬겠다며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급기야 얼굴을 창문 밖으로 완전히 내밀었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존이 운전하던 차가 어느 도로의 급커브를 도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프랜시스의 목이 도로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지탱하던 강철 지지 와이어에 그대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의 힘과 날카로운 강철 와이어가 만나면서 프랜시스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존 역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 끔찍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무언가 액체가 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친구 프랜시스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온몸을 뒤덮은 것은 구토물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혈액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머리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무려 20km가 넘는 거리를 더 운전해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프랜시스에게 내리자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남기고 피범벅이 된 옷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끔찍한 현장이 발견되었고 잠에서 깬 존은 자신이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깨닫고 경악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 과실치사, 기물파손,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인 프랜시스의 가족이 법원에 존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가족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고 비록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안다. 프랜시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진 존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의 가족이 보여준 이 놀라운 용서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인간애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친구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었던 재단사의 꿈, 은퇴한 레이서의 소박한 취미, 그리고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우정이 맞닥뜨린 세 가지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먼 나라의 기이한 사건 파일이 아닙니다. 열정과 무모함, 행운과 불운, 사랑과 상실이라는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몇 가지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의 꿈과 열정,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과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에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재단사의 비극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8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라이엘트. 그는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1898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재단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실했던 그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수아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리며 파리 시내에 자신의 가게를 여러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재단사로서의 삶을 넘어서는 거대한 열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며 기술 발전의 흥분에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문물과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럽 전역은 발명과 도전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프란츠는 신문 기사를 통해 비행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비행 기술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위험한 순간에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옷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선한 열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입는 낙하산, 즉 낙하산 슈트였습니다. 당시의 낙하산은 지금처럼 등에 매는 형태가 아니라 거대한 우산을 펼친 것 같은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비좁은 조종석에 싣기 어려웠죠. 프란츠의 입는 낙하산은 그런 면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품이 수많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프란츠는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크로 만든 날개를 단 초기 모델을 만들어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놀랍게도 마네킹은 가볍게 땅에 착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에 부푼 프란츠는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다 보니 옷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완성된 시제품의 무게는 무려 70kg에 달했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프랑스 비행사 협회에 선보이며 의견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입느니 차라리 기존 낙하산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미 집착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1년 프랑스군에서 1만 프랑의 상금을 걸고 안전 낙하산 개발 공모를 열었습니다. 단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프란츠는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 애썼지만 연이은 실험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2년 마침내 프란츠는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가 실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뛰어내려 발명품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1912년 2월 4일 쌀쌀한 겨울 아침, 프란츠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 슈트를 입고 에펠탑제 1전망대에 섰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과 현장의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네, 오늘은 위험해, 정하려거든 몸에 안전 로프라도 묶게나. 하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난간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낙하산 슈트는 우산처럼 활짝 펴지지 않고 그의 몸을 관처럼 감싸 안은 채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57m 아래에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의 위대한 꿈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도전과 무모함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의 무모하지만 순수했던 열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후대의 발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개선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적인 낙하산과 하늘을 다람쥐처럼 나는 잉슈트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소박한 취미가 불러온 황당한 비극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살던 로저 월리스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1초를 다투는 드래그 레이싱 선수로 활약하며 스피드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F1 레이서처럼 평생을 아드레날린과 함께 살아온 셈이죠.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그는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평생 자동차와 함께 살았기에 오히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로저의 모형 비행기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수집하고 직접 개조하며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모델로 시작했지만
점차양 날개의 길이가 1.5m에 달하고 무게도 꽤 나가는 전문가용 대형 모델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취미 때문에 집이 조금 좁아진 것 외에는 건전한 노년의 취미라 생각하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던 그 모형 비행기가 그의 마지막을 장식할 비극의 원인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2002년 5월 투손에서 열린 모형 비행기 박람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애호가인 로저가 이 행사에 빠질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날개 길이 1.5m, 무게 4kg짜리 비행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저의 비행기는 창공을 시원하게 가르며 멋지게 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너무나도 좋았던 날씨였습니다. 눈부시게 쨍한 태양,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바로 그 아름다운 풍경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비행기를 조종하던 로저는 순간 너무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멀어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방향 감각을 잃은 그 찰나 조종 스틱을 놓친 모형 비행기는 통제를 잃고 방향을 틀어 하늘이 아닌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추락하던 4kg짜리 쇳덩어리 비행기는 정확히 그것의 주인이었던 로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로저에게 그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과 폐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취미, 가장 아꼈던 물건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 로저의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고도 황당한 실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앞선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괴합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200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21살의 청년 존 캠퍼 허처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 조수석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혈흔이 낭자한 옷을 입고 있던 존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프랜시스 데니얼 브롬. 그는 존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해온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 모든 것이 존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악의적인 살인이 아닌 너무나도 어리석고 황당해서 오히려 더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주말을 맞은 존과 프랜시스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오랜만에 만난 해방감에 취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프랜시스를 위해 존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둘 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속이 좋지 않았던 프랜시스는 바람을 쐬겠다며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급기야 얼굴을 창문 밖으로 완전히 내밀었습니다. 술에 취해 위험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존이 운전하던 차가 어느 도로의 급커브를 도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프랜시스의 목이 도로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지탱하던 강철 지지 와이어에 그대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의 힘과 날카로운 강철 와이어가 만나면서 프랜시스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존 역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 끔찍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무언가 액체가 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친구 프랜시스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튀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온몸을 뒤덮은 것은 구토물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혈액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머리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무려 20km가 넘는 거리를 더 운전해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프랜시스에게 내리자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남기고 피범벅이 된 옷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끔찍한 현장이 발견되었고 잠에서 깬 존은 자신이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깨닫고 경악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음주운전, 과실치사, 기물파손,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인 프랜시스의 가족이 법원에 존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가족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고 비록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안다. 프랜시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진 존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의 가족이 보여준 이 놀라운 용서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인간애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친구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었던 재단사의 꿈, 은퇴한 레이서의 소박한 취미, 그리고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우정이 맞닥뜨린 세 가지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저 먼 나라의 기이한 사건 파일이 아닙니다. 열정과 무모함, 행운과 불운, 사랑과 상실이라는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몇 가지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의 꿈과 열정,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과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에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재단사의 비극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8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라이헬트. 그는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1898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여 재단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성실했던 그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프랑수아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리며 파리 시내에 자신의 가게를 여러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수선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재단사로서의 삶을 넘어서는 거대한 열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며 기술 발전의 흥분에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문물과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럽 전역은 발명과 도전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프란츠는 신문 기사를 통해 비행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비행기술은 불안정했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위험한 순간에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옷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선한 열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입는 낙하산, 즉 낙하산 슈트였습니다. 당시의 낙하산은 지금처럼 등에 매는 형태가 아니라 거대한 우산을 펼친 것 같은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비좁은 조종석에 싣기 어려웠죠. 프란츠의 입는 낙하산은 그런 면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품이 수많은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프란츠는 곧바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크로 만든 날개를 단초기 모델을 만들어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놀랍게도 마네킹은 가볍게 땅에 착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에 부푼 프란츠는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고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다 보니 옷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완성된 시제품의 무게는 무려 70kg에 달했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프랑스 비행사 협회에 선보이며 의견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입느니 차라리 기존 낙하산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미 집착의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1년 프랑스군에서 1만 프랑의 상금을 걸고 안전 낙하산 개발 공모를 열었습니다. 단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프란츠는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 애썼지만 연이은 실험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2년 마침내 프란츠는 자신의 발명품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가 실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뛰어내려 발명품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죠. 1912년 2월 4일 쌀쌀한 겨울 아침, 프란츠는 자신이 만든 낙하산 슈트를 입고 에펠탑제 1전망대에 섰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과 현장의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네, 오늘은 위험해, 정하려거든 몸에 안전 로프라도 묶게나.
하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망치고 싶지